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. 오늘 서로 다른 두 가지 법률 개정안 살펴볼 텐데요. 먼저는 고용보험법과 관련된 개정안이고요. 또 하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입니다.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.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모셨습니다.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은 2배 축하드려야 되겠는데요. 감사합니다. 네. 일단 임기 중에 출산 최근에 하셨죠? 네, 2달 좀 넘었네요. 네. 2달 됐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그야말로 여성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출산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하네요. 네. 정말 애쓰셨고요. 네. 육아휴직은 혹시 쓰셨습니까? 아직 그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조차 안 돼서요. 네. 그렇습니다.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쨌든 육아를 병행하시면서 네,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모로 좀 바쁘고 고단하시겠습니다. 네. 나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법안이 육아휴직과 관련된 좀 이름은 좀 길더라고요. 네.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중수 등에 관한 법률 각각의 개정안인데요. 네. 이 제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입법 취지와 함께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. 네. 네, 2001년입니다. 이렇게 그 육아휴직,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을 할 때 그 네. 휴직하고 예. 또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도입된 게 2001년이니까요. 이제 네. 한 14년 이렇게 네. 되었는데 그때 이제 최초에 그럼 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까? 그럼 50%는 그 고용노동부 일반 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네. 나머지 50%는 우리 그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 내지 않습니까? 그럼 네네. 거기서 충당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사실 첫 해만 노동부 일반 회계에서 50% 지원이 있었지 이후에는 거의 없었고요. 네. 대부분을 고용보험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. 근데 당시에 이 뭐 모성보호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개정을 만든 게 아니라 전혀 맞지 않는 실업급여 개정에서 일부 돈을 갖다 쓰게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개정에서 그렇죠. 실업급여는 잘 아시겠지만 고용보험 냈던 노동자가 뭐 일시적인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? 예. 그 개정에서 일부 떼어다가 요 모성보호에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. 네. 근데 당시에는 이 육아, 그러니까 출산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이걸 지출하는 게 아니냐 해서 네. 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어디에서 이 비용을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고요. 네. 그때 일단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쓰자라고 됐는데 그 후로 정비 안 되고 방치된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정안 발의한 것은 그러면 복지에 관련된 새로운 개정을 보험 내에 넣어서 네. 그럼 거기에서 우리 모성보호에 관련된 재원을 충당하고 그렇게 돼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요 모성보호에 관한 급여는 모성보호의 대로 개정을 운영해야지만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도 정비 차원에서 마련했고요. 또 최근에 이런 모성보호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도 별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. 하긴 실업급여를 위해서 모아뒀던 재원을 이쪽으로 쓰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았고 그러면 또 써야 될 때 못 쓰는 수도 있고 그렇죠. 받을 때도 개운치 않은 돈 아닙니까? 네, 그렇죠? 써야 될 때 못 쓴다 이 부분이 정확한 표현이신데요. 네. 뭐랄까요, 실업급여 개정에서도 개정별로 적립금 배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다음에 지출할 것 같으니까 이미 우리가 남겨둬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. 네. 뭐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적립금 배율을 이제 법정 수준이 한 2% 정도 되는데 이게 점점 육아휴직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0.4%까지 그러니까 남은 돈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면 뭐 다음 해에 정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금 빨리 대비하고 정비해야 될 거의 마지노선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네. 근데 이미 설명이 좀 된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출산 전후 휴가라든가 육아휴직 기금을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기금 개정에서 빼내왔던 거는 당시에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시적으로
네. 잠깐 이렇게 하자 이랬던 것이었죠? 네, 맞아요. 네. 2001년에 그 모성보호급여 성격상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좀 대다수 의견은 그렇게 모아졌는데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. 2001년도에. 네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일단 이게 일하는 여성 노동자 위주로 그 육아휴직이니까 모든 여성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노동부 일반 회계와 고용보험 기금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간다 되어 있었지만 언제 그러면 다시 건강보험으로 간다 이런 그 약속은 없었고요. 그랬군요. 네. 그러니까 관행처럼 굳어져 왔군요. 그랬고 뭐 건강보험 재정도 뭐 사실 그게 비약적으로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육아휴직을 통해서 이 비용을 이제 보전받는 분들은 크게 늘어나셨을 텐데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도입돼도 사실 일하는 여성이 뭐 아이를 낳고 그런 것 많이 그 회사에서 눈치 보는 그 어떤 잘못된 그 기업 문화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되었죠. 개선이 되고 있죠.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도입 초기보다 지금 많이 개선되어서 그 뭐 액수로 얘기 드리면 좀 그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. 2002년에 한 250억 정도 그 비용이 들었습니다. 모성보호 기금이. 근데 2014년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7,400억 정도.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그래도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일과 어떤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점점 그렇게 발전된 모습은 보여지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 개정인데 배보다 배꼽이 뭐 커질 정도로 거기 한 15% 정도가 모성보호에 쓰이는 겁니다. 실업급여의 15%. 그래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겠고 사실 이거는 뭐 쟁점이 있는 법안이라기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한 좀 통과가 필요합니다. 그러네요. 아니 게다가 육아휴직 뭐 대상도 늘었지만 이제는 아빠들도 맞습니다. 아기 낳으면 육아휴직을 쓰기 때문에 대상도 늘고 비용도 늘고 그야말로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. 그러면 이번 그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. 네,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. 그러니까 고용보험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모성보호급여, 이것은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실업 크레딧 제도라고 해서 이제 올해 시행이 될 텐데요.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좀 지원을 하도록 하는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의 국민연금 내는 걸 또 공용 보험에서 지급하게 되는 새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적합한 개정이 없었던 사업인 거죠. 그러니까 이 실업 크레딧이라는 새 사업도 만약에 방치를 해두면 그 현재 우리 그 모성보호 급여처럼 꼭 그렇게 그 뭐 실업급여 개정에서 쓰이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새로운 별도의 개정을 만듭니다. 그래서 고용복지 사업을 우리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 고용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모성보호 급여를 거기서 지출하도록 하는 게 뭐 핵심 내용입니다. 뭐 이미 나가고 있는 돈이 뭐 천문학적으로 더 갑자기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개정을 별도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부담이 새로 발생하나요? 네, 지금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실업급여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보험에서 안 쓰던 모성보호 그 개정을 새로 만들면 당연히 보험료 징수가 올라가나 이렇게 그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는데요. 지금 2013년 7월 가장 최근에 이미 고용보험 보험료를 1.1%에서 1.3%로 한번 인상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전망하기로는 다음 인상은 한 2018년에서 20년도에 이런 보험료율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이 개정 변화에 따라서 뭐 당장 그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보험료율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당장에 세부담이 늘거나 정부의 재원이 크게 뭐 쓰여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구획 정리가 딱 되는 거군요. 그렇게 항목을 정리하면 아마 각자의 항목에서
지출과 또 수입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더 책임 있게 그러면 있는 지금 현재 재원 가지고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그 집행을 할 거다. 그런 뭐 사실 현실은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. 이번에 개정안이 처리되면은 이제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출산 전후 휴직 관리라든지 이런 그 육아휴직 기금이 충당되게 될 텐데 이 관련해서 주변 분들이 좀 응원 좀 해주십니까? 아 정말 이거 정말 필요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십니까? 아니면 뭐 그냥 하던 거 그냥 해도 큰 문제 없던데 이러십니까? 아니 뭐 현재 그 모성 보호 비용을 이제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거를 좀 회피하게 되죠. 그러니까 기업이 회피하면 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도 덩달아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눈치 보게 되고 애 갖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것이 뭐 과장돼 좀 그 얘기를 하면 좀 죄 짓는 기분을 가지고 일하는 여성들은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. 이번에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단 기업만의 부담을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그러니까 뭐 정부, 기업, 개인 모두가 이런 그 같이 좀 부담을 하고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나도 떳떳하게 그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일하는 여성들도 그런 효과들이 수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휴, 정말 아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지금 이 상황인데 애 갖고 애 낳는 것이 죄스러운 기분이 들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. 하고 여성을 고용을 많이 한 기업이 여성이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쓰니까 이 부담을 좀 많이 한다는 게 그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어떤 출산율을 그렇다면 국가에서 출산율을 제고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겠죠.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그 아이들, 우리가 같이 키우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야 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그 특정 기업들, 여성이 일하는 기업에만 많이 부담짓는 이런 그 잘못된 제도도 훨씬 그 정비될 걸로 보여집니다. 이제 뭐 사회 전체가 이런 데 대한 인식을 바꾸고 서로 부담하고 돕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.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고요. 또 다른 그 법률 개정안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입니다. 그 최근인가요? 미국 패스트푸드 관련 종사자들이 시위들을 하는데 $15 투쟁한다고요. 15,000원 투쟁. 16,500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. 이런 움직임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? 뭐 많이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. 지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높여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러한 정부의 결정, 정책 전환 이런 것들이 각국 뭐 특히 OECD 선진국부터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뭐 이런 뭐 경제적인 뭐 그 침체의 문제라든가 청년 뭐 고용, 실업 문제들이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엔 최저임금은 정말 가장 그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뭐 일부 사람들이 받는 최저한의 마지노선이 최저임금인데 지금은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받고 있고 그것이 곧 그래서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되어야 되는 이유거든요. 지금은 정말 뭐 청년 노동자, 여성 노동자 그리고 우리 좀 어르신들, 일하는 어르신들까지도 다들 죄다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까지도 이렇게 맞습니다.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뭐 노력이 있었고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$10 최저임금 $10로 올리겠다라는 이제 그 공약을 내세웠었죠. 근데 올해 초에 아쉽게도 미 그 의회는 이 그 $10 최저임금 올리는 안을 부결시켰습니다. 그러니까 공약이 얘기 좀 안 됐는데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시애틀 속해 있는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주법으로 $15 이미 해 놓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러한 그 패스트푸드 업계,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하겠죠. 이런 소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아 저렇게 $15 정도는 해야 우리도 먹고 산다.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뭐 대한민국도 거의 이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 놓여져 있고 뭐 최근에 청년 유니온 또 알바 노조와 같은 그 이런 최저임금 당사자 그 노동조합 단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1만 원 하자는 이런 주장과 운동을 맞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피고 있고요. 언론에 많이
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최저임금 나올 때마다 도대체 저거 누가 정하나 그렇죠. 궁금할 때가 많은데 최저임금위원회 명단에는 뭐 최근에는 청년 대표도 한 분 있고 소상공인 대표도 계시다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최저임금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도대체 얼마나 되시는지 이분들의 현실은 어떤지. 이게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고요. 뭐 각기 자료마다 좀 수치는 다른데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은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못 받는 분들의 그 숫자가 260만 명이나 됩니다. 최저임금이거나 그 이하가 그렇죠.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그 이하를 받는 노동자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합쳐서 260만 명에 달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. 하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훨씬 많이 차지해요. 최저임금을 딱 받는 분들도 260만인데 뭐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 저임금에 시달리는데요. 그럴 경우에 최저임금이 뭐 월 116만 원이다라고 하면 117만 원, 8만 원, 120만 원 받는 분들이 많아요. 이분들의 월급이 결정되는 게 바로 최저임금이라는 그 사회적인 기준선이고요. 최저임금 밑으로는 불법이니까 못 주니까 그러면 그 수준, 그 언저리에서 대다수 노동자들 월급이 결정이 돼서 사실 이 260만 명이 아니라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. 지금 우리나라 1시간 시급 최저임금이 5,580원이죠. 네, 그걸 기준으로 한 달을 산정해서 그렇죠.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미혼인 그 단신 혼자 생활을 하는 노동자의 최저 생계비가 151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. 생활이. 이 최저 생계비도 사실 아주 보수적으로 좀 조그맣게 이렇게 산정된 액수고요. 근데 그에 비해서도 30~40만 원 차이가 나니까 뭐 정말 악순환입니다.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하는 일도 힘드시거든요. 사실. 근데 힘든 일을 하면서도 지금 뭐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매월 30~40만 원 빚이 늘어가는 구조예요. 그래서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워킹푸어라고 영어로 하잖아요.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임금 받는 분들 중에 또 대다수는 8시간, 그러니까 주 40시간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, 파트타임 이렇게 단시간 노동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맞습니다. 이분들은 뭐 우리나라 뭐 취업률이나 고용률 계산할 때 일하는 사람으로 체크되지만 과연 그 사람이 80만 원, 70만 원 받아서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의 절반 정도 받아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게 결국 다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. 그렇죠. 그런 분들에서 뭐 사회안전망 복지제도 대한민국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다시 지출이 계속 순환되니까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어떻게 이분들이 자신이 당당하게 일한 그 급여로 받아서 좀 선순환되는 요새 소득 주도 성장론 많이 얘기하잖아요. 이분들이 많이 받고 그만큼 시장에서 또 많이 구매하고 소비하고 그런 순환으로 가자는 것 역시도 대한민국만의 주장은 아니고요. 세계적인 추세. 그래서 더 관심이 갑니다.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? 이번에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런데 최저임금 누가 5,580원 결정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했나? 아니면 대통령, 노동부 장관이 결정해서 뭐 공표를 했나? 공표는 노동부 장관이 하는데요. 최저임금위원회라고 27명의 위원이 모여서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을 합니다. 어떻게 27명이냐 하면 근로자 대표,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 9명이 있고요. 그다음에 사용자,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 9명,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공익위원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노사만 앉혀놓으면 뭐 중립중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의견을 낼 9명에서 27명이 논의를 하는데 지금 수년째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합니다. 노사 양측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공익위원 9명이 결정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공익위원이 누구의 어떤 편을 들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 보기에는 너무 좀 납득이 안 가는.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5,580원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8시간 일고 116만 원 받았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. 과연 이런 임금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이 좀 주어져 있어서 최저임금의 회의가
비공개가 많이 되고 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어느 의원이 어떤 발언을 말을 하고 네. 또 그 발언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무슨 근거로 5,580원이다. 이런 네.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들도 아, 내 월급이 이렇게 결정됐는데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가? 이런 것들을 뭐 따져 물을 수도 있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좀 공개하자. 내용을. 이게 그 내용이군요. 네, 그래서 뭐 이것으로서 최저임금이 단박에 뭐 10,000원으로 올라가고 이런 효과는 없겠지만 이 위원들의 말에 훨씬 책임 있는 당연하죠. 발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사용자 위원들이 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면 처음에 동결이나 아니면 1~2% 소폭 인상을 얘기해요. 근데 사실 사용자보다는 그냥 절대적인 인구수로 봤을 때 노동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? 우리 국민들이. 근데 아니 예컨대 우리 사장들의 대표겠죠. 사장들의 의견을 대표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최소한 물가 인상률보다도 낮게 이 인상률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 불쾌합니까? 그렇죠. 회사를 우리 노사가 상생해서 같이 발전시키고 회사가 발전돼야 일하는 사람들도 발전한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최저임금 결정할 때는 물가 인상률 반영 못하는 건 실제 월급이 깎이는 거랑 똑같으니까요. 같은 라면값 한 개가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그 수준을 못 따라가면 라면도 못 사 먹으라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사용자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셨어요.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저는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올라가는 우선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통과되면은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 많이들 긴장하시겠습니다. 당연하죠.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. 끝으로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의원님 새롭게 추진하시는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면 살짝 알려주십시오. 네, 제가 그 국회에 이렇게 입성하게 된 계기가 청년 세대들의 문제 다루라고 이렇게 입성했는데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확인했던 사례입니다. 대학에서도 이제 현장 실습생 제도를 이제 대학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 위반 사례라든가 이런 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직 학생 신분이고 이런 현장 실습은 교육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학교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맡지고 교육부도 사실 이걸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런 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요. 이 학생들이 가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싼 값에 헐값 노동자로서만 이용만 당하고 오는 거 이런 사태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계산해 봤더니 한 해에 그렇게 월급 안 주는 게 1,000억이 넘어가는 규모가 돼 있어요. 이 대학생 산업 현장 실습생들만. 그래서 저는 현장 실습 수업을 운영할 때 학교가 교육부에 신고하고 내용까지도 알리게 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착취당하지 않는 이러한 법안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역시 이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데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의원님. 네, 감사합니다. 입법데이트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